44쪽에 화폐 시간 가치 계산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다시 진도 측정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계신 파트는 부동산 투자론이고요. 지렛대 효과,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 정도까지를 정리했고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인데 이 내용은 좀 많이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감채 기금 계수라는 개념과 저당 상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정리를 가볍게 한번 해드릴게요. 칩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저기 뭐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적금 많이 안 넣지만 예전에는 적금 많이 넣었었죠. 예전에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적금을 넣었어도 될 만큼 금리가 많이 높았었죠.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뭐 20%, 금리가 20%, 10몇 프로 그랬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적금은 대표적인 증식,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금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거 많이 묻냐면요. 내가 3년 후에 1억을 만들고 싶다. 예컨대 3년 후에 1억을 만들고 싶은데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을 불입해야 되느냐 이걸 묻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만드는 금액 1억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정해서 간 거잖아요. 1억을 만들고 싶다는 건. 그럼 지금 내가 궁금한 건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감채기금계수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채기금계수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3년 후에 이만큼의 금액이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매년 또는 매달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이때 써먹는 공식이 감채기금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큰 원인가요? 작은 원인가요? 예? 작은 원이 궁금하죠. 작은 원. 자, 잘 보세요. N년 후에 이 금액이 만들어지고 싶어요.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감채기금계수를 적용하는 공식이라고요. 그럼 감채기금계수는 사실 내가 만드는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는 금액은 내가 정해서 가는 거고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할 때 써먹는 공식이 감채기금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억 곱하기 감채기금계수를 때려줘요. 감채기금계수를 때려주면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 불입액이 나옵니다. 다시 내가 현재 궁금한 금액은 불입액입니까? 만드는 금액입니까? 불입액이라니까 환장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내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요. 처음에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갈게요. N년의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겠습니까를 구하는 공식이 감채기금계수인데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금액은 큰 원이다, 작은 원이다? 작은 원. 항상 머릿속에 작은 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만드는 금액이에요, 불입하는 금액이에요. 불입하는 금액. 큰 원이 아니고 작은 원이고요. 만드는 금액이 아니고 불입하는 금액이에요. 만드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가요? 정해서 가요, 내가. 그러니까 1억을 만들고 싶다, 5억을 만들고 싶다. 그건 내가 정해서 가는 거고 거기다가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이제 작은 원, 불입하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랑 전혀 다른 게, 자 보세요. 현재 요만큼을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하고 상한에 나가는 원리금을 구하는 공식이 저당상수인데,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시면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세요.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은 출제 가능성,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시험 5번 치면 5번 나올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돈을 갚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고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고 최정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원리금 균등만 볼 거예요. 원금 균등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원리금 균등. 그럼 내가 갚아 나가는 돈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특히 요즘 시대에는 원리금 균등, 원금이자 같이 갚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거치기간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하는데 거치 3년, 그럼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다음부터 원금이자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치기간이 1년인 경우도 많고요.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죄어 갑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자만 갚는 상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보다는 상환 부담을 늘려서 원금이자 같이 갚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도 거기에 맞춰서 원금이자 같이 갚는 방법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원리금 균등이라는 상한은요. 내가 갚는 돈 안에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요. 그게 균등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현재 요만큼을 차입하고 상한에 나가는 원리금이 궁금하다. 이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한 저당상수라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대답하셔야 돼요.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은
차입하는 돈일까요? 상환 원리금일까요? 상환 원리금이 공부하다는 거예요. 차입하는 돈은 내가 얼마 빌릴 건지 정해서 가는 거고, 빌려서 내가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환 원리금이 공부할 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1억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려주면 상환 원리금이 나옵니다. 상환 원리금.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에 그 화폐 시간가치 계산 공식은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채 기금계수와 저당상수예요. 근데 감채 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도 불입하는 금액이고,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금액도 상환원리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채 기금계수와 저당수의 공통점을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감채 기금과 저당수의 공통점은 둘 다 작은 원 구한다는 게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돼요. 대신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만 하는 거지,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금액은 작은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N년 후에 이 큰 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지가 궁금해. 이때 써먹는 공식은 뭐고? 감채 기금계수고, 현재 요만큼을 차입을 했어. 그리고 상환에 나는 원리금을 구하는 공식은 뭐다? 저당 상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작은 원을 여러 개 걸어 놓을게요. 작은 원 여러 개 걸어 놨어요. 이거 감채 기금이에요, 저당 상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직 몰라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몰라. 이게 뭐가 될지 몰라. 근데 큰 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작은 원을 어떤 공식으로 구할지가 달라지는 거지. N년 후에 저만큼의 금액을 만들고 싶고, 불입하는 금액 궁금할 때는 뭐 써먹고? 감채 기금계수. 현재 요만큼을 차입하고 산에 나는 원리금을 구할 때는 뭐 써먹는다? 저당 상수를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답시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7번 보세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상환 기간은 20년이에요. 저당 상수는 8%입니다. 8%.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돈을 갚으면 나가면 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현재 1억을 빌렸어요. 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무. 이렇게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빌린 돈 1억이 있습니다. 1억. 이걸 우리는 차입한 돈이라 그래요. 차입한 돈. 요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부채라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 원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됐고, 은행에서 처음에 빌려온 돈을 갖다 우리는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여기다 곱하기 8%를 때려요. 8%를 때리면 800이 나오는데요. 8%가 뭐냐면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는 거예요. 저당 상수. 그럼 800이 나오는데 이 800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냐면 은행에다가 상환해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금액으로 치면 1억은 부채였고요, 800은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즉 1억은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고요, 800은 은행에다가 갚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 개념을 못 잡으시면요, 뒤에 가서 부채 얘기할 자리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얘기해버리고, 부채 서비스액 얘기할 자리에다가 부채를 얘기해버리는, 근데 이 오류가 그냥 제가 눈 감아줄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아니라 상당히 큰 오류입니다. 아예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오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저한테 부채 서비스액 이걸 갖다 따박따박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제가 방금 저당 상수를 통해서 부채 서비스액 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800 안에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즉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요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이자가 있을까 원금이 있을까 고민하면 안 되고 둘 다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갚는 금액이 매년 균등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한다.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을 뭐라 부른다? 부채라고 하고, 은행에다가 갚는 푼돈을 뭐라 그런다?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런다. 즉 상환하는 돈은 뭐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차입하는 돈이 부채. 아까 금액으로 치면 1억이 뭐고? 부채고, 800이 뭐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뭐 설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A에다가 B를 곱하면 C가 나와요. 그럼 혹시 A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B분의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변의 같은 수 B를 나누면 되거든. 그러니까 2 곱하기 5가 10이 된다면 2는 5분의 1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C라면 N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B분의 C. 2 곱하기 5가 10이라면 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5분의 10. 7번 보시고 대답하세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라는 놈을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내가 그랬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채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분해? 저당 상수 분의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집까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에?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부채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내가 1년 동안 은행에다가 갚는 원리금 상환액인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까? 예.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결국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그랬지. 근데 부채는 뭐 분의 뭐로 하시면 돼요?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채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하시면 되고,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하시는데요? 그러면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아니요, 지금 당장, 지금 점자까지가 아니고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이걸 암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는 하나씩 암기를 다 해가자, 외워가자는 거지. 자,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해요?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부채 서비스액. 지금 뭐를 뭐로 나누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온다.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짚어 보세요. 여러분 LTV라는 게 있어요. LTV는 이제 우리가 흔히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을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그냥 LTV로 나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LTV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가 LTV예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부채는 여러분들 빌려오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통상 푼돈이에요, 목돈이에요? 목돈이에요. 아까 배운 걸로 치면 1억이에요, 800이에요? 그게 부채라고. 부채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DTI라는 게 있어요. DTI. DTI는 우리말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말을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올 때 그냥 DTI로 나오니까. DTI는 뭐냐면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연간 부채 서비스액.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잘 보세요. LTV를 통해서는 바로 부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뭘 구한다? 부채. 근데 DTI를 통해서는 바로 부채를 못 구해요. 그럼 DTI를 통해서는 뭘 구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결국 뭘 묻는지 아세요? 시험에서는 결국 그래서 너 은행에서 얼마 차입할 수 있는 데를 물어요. 결국. 그럼 차입하는 돈은 방금 부채라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어요. 결국 시험에서는 뭘 묻는다? 부채를 물어요. 근데 LTV를 통해서는 뭐를 알 수 있는데? 부채를 알 수 있는데, DTI를 통해서는 부채는 모르고 뭐밖에 모른다? 부채 서비스액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시험에서는 꼭 LTV, DTI 문제에서는 저당 상수를 같이 줍니다. 세트 메뉴예요. 그러면 LTV, DTI 문제에서는 꼭 뭐를 주는 이유가? 저당 상수를 주는 이유가 DTI에서 구한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서? 저당 상수로 나눠서 뭘 구한 다음? 부채를 구한 다음 LTV 부채와 DTI 부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숫자가 답이 되거든. 무슨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요. 공부 1년 하고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공부 1년 하고 LTV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LTV는 부채 구하는 거지. DTI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DTI는 부채는 당장은 못 구하고 부채 서비스액 구하는 거지. 이 얘기를 못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공인중개 공부를 1년 하고 집에서는 학원에만 가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알지? 그럼 문제 냅니다. 시험 보세요. 주택 가격이 4억이에요. LTV가 40%예요. 소득이 3천이에요. 소득 4천 합시다. 5억 합시다. 5억. 소득이 4천이에요. DTI가 40%예요. 저당 상수가 0.1이에요. 이 사람 은행 가서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러분들은 LTV하고 DTI 다른 거 알죠? 일단 가봅시다. 주택가격 얼마? 5억. LTV 40%. 5, 4. 2억. 20 하지 마세요. 20 하지 마세요. 5억이 40%가 얼마인지 묻고 있어 내가. 5, 4.
2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억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보류라고 합시다. 왜 2억을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느냐면 DTI 구에서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보세요. 1600. 맞아요? 아니 4천만 원에 40%니까 1600이지. 근데 1600은 부채야, 부채 서비스액이야. 부채 서비스액. 요 돈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꼭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LTV는 바로 부채지만 DTI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기 때문에 꼭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 1억 6천. 그럼 질문. 2억과 1억 6천 중 작은 숫자 1억 6천. 최종 정답은 얼마? 1억 6천. 이 사람 은행 가서 1억 6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5억에 30%.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 자, 집어 보세요. 30%. 자, 대답 잘해봐요. 53. 1억 5천. 1억 5천 빌려 못 빌려? 보류. 일단 잠깐 보류해볼까요? 예. DTI. 자, DTI는 그대로. 44. 1600. 1600을 0점을 넣으면 1억 6천. 1억 6천과 1억 5천 중 작은 숫자. 1억 5천. 최종 정답은 1억 5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가 작을 수도 있고요. DTI가 작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LTV 구했을 때는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잠깐 뭐하라? 보류해봐라. 왜냐면 DTI 구에서 DT와 LTV 중 작은 숫자가 답이 되니까. 근데 항상 머릿속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LTV는 바로 정답이 나오나요? 다시 잘못 물었어 제가. 다시. LTV는 바로 부채가 나오나요? 예, LTV는 바로 부채가 나옵니다. DTI는 바로 부채가 나오나요? DTI는 뭐가 나옵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채 서비스액을 꼭 뭐로 나눠줘야? 저당산수로 나눠줘야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온다. 그럼 LTV 구한 부채랑 DTI 구한 부채 구한 번 말았으니까 둘 중에 무슨 숫자가? 작은 숫자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200만 원을 상환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사업자금 대출이에요. 사업자금 대출. 여러분들 은행 가면 대출 상품이 담보대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담보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소상공인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금 이렇게 보증서 끊어가면요 대출 3, 4천 정도는 쉽게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DTI가 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DTI는 DTI로 알면 되지 우리말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말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총. DTI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간 갚아나가는 건 부채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 부채 서비스액의 한도를 우리는 DTI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자 일로 오세요. 방금 DTI 한도가 얼마라 그랬어? 1600. 그럼 1년 동안 연간 갚아나가는 한도가 1600을 넘지 못하는데 사업자금 대출로 얼마를 갚아나가면 200을 갚아나가면 전체 한도에서 200이 까져. 그럼 얼마? 1400. 그럼 1400을 0.1로 나눠줘야 돼. 얼마? 1억 4천. 그럼 아까 1억 5천과 지금 1억 4천 중 작은 숫자는 정답이 1억 4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LTV는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주택 살리는 가격만 보면 되는데 DTI는 내 소득에서 전체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크기잖아. 근데 다른 대출 상환 금액으로 얼마 상환해 나간다 그랬지? 그거는 까줘야 돼. 나머지 금액을 저당산수로 나눈 다음에 적은 값이 답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제가 문제 다른 값 내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주택가격 4억. 3억. LTV 60%. 소득 4천. DTI 50%. 저당산수 0.1. 일단 사업자금 대출은 없는 걸로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필기는 많이 하면 안 좋아. 암산도 이 정도는 암산해줘야 돼. 자, 36에 1억 8천 빌려 못 빌려? 잠깐 보류할까요? 예. 4호 2천 2천을 0.1로 나누면 2억 2억과 1억 8천 중 작은 숫자 이 사람 은행에서 얼마 빌린다? 1억 8천이 답이 되겠죠? 근데 사업자금 대출로 300만 원 상환해 나간다 이렇게 했다. 답이 바뀌죠? 다시 갑니다. 36이 1억 8천은 그대로 4호 2천에서 얼마 털고 300 털고 1700이지 0.1 나누면 얼마? 1억 7천. 그럼 정답은 얼마? 1억 7천. 그런데 기존 대출이 5천만 원 있었다 또. 기존 대출이 5천만 원 있었다. 추가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최종 정답이 얼마로 정해졌는데 1억 7천으로 정해졌는데 기존 대출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5천. 그거 털어야 돼. 털고 추가 대출 얼마?
1억 2천. 추가 대출은 1억 2천밖에 안 된다. 요게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올해 기출 문제는 LTV DTI를 갖다가 한 끗 차이로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2억 4천을 만들어주고 기존 대출이 7천이 있었어. 그러면 어디서 털어야 돼? 2억,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2억 4천. 2억 4천에서 털어야 돼. 둘 중에 작은 게 일단 답이 되니까. 맞죠? 2억 4천에서 7천 털면 얼마? 1억 7천이 정답이었었어요. 그 문제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1억 6천 아닌가? 2억 4천에서 7천 틀면 맞네. 의심해서 미안해요. 이제 바닥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1억 7천이 답이 되는 문제가 올해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LTV DTI 중 항상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DTI를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다른 대출 상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까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저당상수로 나눈 값과 LTV랑 비교해서 작은 숫자가 답이 되는데, 혹시 앞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것까지 까고 추가 대출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부채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부채 나온다. 요 구조를 갖다가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LTV DTI 문제는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LTV DTI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 DTI라는 게 있어요. 신 DTI. 신 DTI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뭐 구 DTI와 신 DTI가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 자꾸 이제 자기 따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시험에서 구 DTI로 물었는지 신 DTI로 물었는지도 판단해야 되니까요. 이거 말고 또 나중에 DSR 이런 것도 있어요. DSR. 근데 이걸 갖다가 알라 그러면 일단 LTV DTI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황에서만 내용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 이해되시죠? 예, 총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저 보세요. 감채기금계수라는 걸 배웠고요. 저당상수라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 되는 건 감채기금계수든 저당상수든 작은 원 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작은 원 여러 개를 구하는 거다. 근데 감채기금계수는 N년 후에 저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씩 불입해 나가야 될지를 구하는 공식이라면, 저당상수는 현재 요만큼을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공식이 저당상수인데, 만약에 1억을 빌리고 저당상수가 8%라고 20년 동안 상환해 나간다면 나는 1억에다가 8% 저당수를 곱해서 1년에 800씩 20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다. 즉 내가 갚는 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내가 빌리는 돈을 부채라고 하는데, 이때 부채를 부채 서비스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저당상수라는 거예요. 부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오니까요. LTV는요 바로 부채가 뜹니다. 일단 보류. DTI는요 일단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요거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기 전에 혹시 다른 대출 금액이 상환 금액이 있는지를 보고, 상환 금액이 있다면 이 DTI 한도에서 그 한도를 까고 알지. 나머지 금액을 저당상수로 나눈 다음에 LTV 숫자랑 DTI 나눈 숫자, 저당상수 나눈 숫자를 비교한 다음 작은 숫자가 1차 답이 될 건데, 혹시 기존 대출이 있다면 또 그 금액까지도 까고 추가 대출 금액을 산정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 특히 저당상수를 활용한 LTV DTI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현금 수지 측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작정입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현금 수지 측정. 지금 보십니다. 자, 우리가 원룸 투룸 하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걸 갖다가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원룸 투룸 하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운영한다고 얘기합니다. 운영. 부동산을 운영한다. 근데 운영한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운영이란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 영업이란 단어예요. 영업. 자, 따라해보세요. 영업. 그래서 앞으로는요, 저랑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영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임대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고 할 거냐면 영업 경비라고 할 거예요. 이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다가 순수익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1년 동안에 이
임대사업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갖다 우리는 영업소득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란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해서 영업이란 말을 진짜 많이 쓰니까 앞으로 제가 영업이라고 하거든. 아, 부동산 임대사업 운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궁금한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궁금한 금액은 애프터 텍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프터 텍스. 애프터 텍스가 뭐냐면 세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텍스, 세후. 그러니까 제 입에서 세후가 나오면 스톱, 그만 구하셔도 돼요. 근데 제 입에서 세후가 안 나오거든. 세후 나올 때까지 계속 빼기,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세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후 수익이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계산해 드릴 건데요. 7번. 한 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총 임대 가능한 칸이 9칸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9를 때리면 900이 나오는데요. 이 900을 총소득. 일본 놈들은 이걸 조소득이라 그래요. 총소득, 조소득 같은 말인데 총소득과 구분해야 될 소득이 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경비예요. 여러분들 느낌에 경비가 아직 빠지지 않았다. 그럼 무슨 수익이고? 총수익. 일본 놈들은 조소득 그래요. 경비가 빠지면 순수익. 그럼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경비. 여러분들 느낌에 경비 안 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무슨 수익? 총수익. 경비 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순수익. 잘 봐요. 총소득은 종류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같은 말로 가능조소득과 유효조소득이 있습니다. 가능조소득은 이론, 유효조소득은 실제. 자, 그럼 제가 이론과 실제를 알려드릴게요. 이론적인 총소득을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데 얘는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없는 총소득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총소득. 왜냐면 그 돈을 실제로 못 벌거든. 하지만 유효총소득은 일단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총소득은 가능총소득,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은 유효총소득.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렇게 하면 아 요건 유효총소득, 요렇게 하면 아 요거는 가능총소득. 그럼 질문, 900은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 실제로 900을 못 벌어요. 이론적으로는 100 곱하기 9 하면 900을 벌 수 있겠지만 실제로 900을 못 버는 이유가 공실 때문이라 그랬어요. 공실. 자, 비어있는 거 이거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두 번째는 자 따라해보세요.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공실은 아닌데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사업에는요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수가 안 되는 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량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5% 뺍니다. 5% 정도 45만 원. 45만 원 뺍니다. 45만 원 빼고 25만 원을 더 할 거예요. 25만 원은 뭐냐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요금을 징수했다. 1층에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로부터 수익이 얻어졌다.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처리를 합니다. 무슨 소득? 영업 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해서 기타 소득. 그러니까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기타 소득. 그러면 880이 나오는데 880을 갖다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900은 만져볼 수 있고 없고 880 만져볼 수 있다. 그럼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따라하세요. 공실 불량부채 차감. 기타 소득 더하여. 그래서 가능조소득에다가 공실 불량부채는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880은 아직까지도 총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안 빠졌거든요. 여기서 280을 차감할 겁니다. 280을 차감하면 600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880은 유효 총소득, 280은 영업 경비, 600은 순영업 소득이라 그래요. 자, 그럼 저랑 여러분들이랑 요 280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은 뭐냐면 영업 경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영업 경비 한 4가지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유지수선비. 여러분들 임대하려면요. 이 부동산을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해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유지수선비라 그래요. 두 번째,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면 화재보험료. 자, 따라해봐요. 화재보험료. 나온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나옵니까? 재산세. 그 다음에 한 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중개업자한테 뭐 줘야 돼? 중개수수료. 뭐 아니면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업경비 처리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빼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쭙겠습니다. 안 배운 사람이면 묻지도 않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은행에서 부채를 썼어요. 이거 무슨 효과라 그래요?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얼마 빌렸냐면 4천만 원 빌렸어요. 근데 저당 상수가 5%예요. 그럼 4천 5% 되면 200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을 거냐면 4천이 뭔지 5%가 뭔지 200이 뭔지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쌤 4천은 뭡니다. 5%는 뭡니다. 200은 뭡니다. 어? 이렇게 따박따박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천이 뭐예요? 4천은 부채예요. 5%는요? 재산수고요. 200은요? 부채 서비스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1년치 세후소득 구하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치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려고 해요. 세후현금 흐름 그러기도 해요. 1년치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 4천을 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부채를 모조리 다 빼면 안 되지. 그럼 1년치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천 빼요, 200 빼요. 그럼 부채 빼는 거야, 부채 서비스액 빼는 거야.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발음할 때는 대충 발음해야 돼, 확실하게 발음해야 돼. 확실하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저한테 확실하게 발음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기로 했나요? 부채 서비스액이 빠지면 400 BT가 떠요. BT 세전현금 수지입니다. 50만 원, 자 영업할 때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를 빼면 350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요거 세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요거 세후라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세전과 세후를 구분할 때는 세금으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은 오직 온리 소득세입니다. 쌤 그럼 재산세는 안 되나? 예, 재산세는 안 됩니다. 온리 소득세만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거 세전이야? 야 그거 세후야? 라고 묻거든. 뭐 전? 소득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후란 말은 소득세 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처분할 땐가요? 영업할 땐가요? 그래서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세금은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온리 소득세. 지금 영업할 때니까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 우리 1월달 가면 처분할 때도 배우거든요. 그때는 양도소득세 빼준다 그래요. 무슨 소득세? 지금 영업할 때니까 영업소득세. 이자 낼 때는 이자소득세. 근로할 때는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예요. 쌤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러면 세전에서 재산세 못 빼겠네. 못 빼지. 그럼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건데? 재산세는 경비 처리합니다. 뭐 처리한다고요? 경비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은 온리 무슨 세? 소득세지. 다른 세금은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계산 과정은 출제 가능성 100%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맨날 나와요. 맨날. 이런 거 많이 공부해놔야 돼요. 나중에 그 문제를 봐도 거부감이 없게끔. 제발. 자, 100만 원이 단위당 임대료 맞습니까? 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임대료. 한 칸당 임대료. 9칸이 임대 단위수 맞습니까? 임대 단위수. 그럼 이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소득 900이 나옵니까? 900을 갖다 우리는 가능조소득이라 그래요. 무슨 조소득? 가능조소득 벌어 못 벌어? 못 벌어요 이거? 왜 못 벌어요? 공실 불량부채 때문에. 공실 불량부채 때문에. 근데 영업 외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나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기타 소득.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나와요. 유효조소득 벌어 못 벌어? 벌어요. 못 벌긴 못 벌어요. 벌어요. 왜 못 벌어? 벌어요. 가능조소득은 처음부터 못 버는 거고요. 유효총소득은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벌어볼 수 있는 총소득이에요. 왜 못 벌어요? 벌어요. 버는데 이게 순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80을 영업경비 처리합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드디어 순수익이 나오겠지. 경비 빠졌으니까 이걸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요. 영업이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지금부터 순수익입니까? 순수익입니까? 맞아요. 경비 빠졌으니까 순수익 맞아요. 또 왜 아니라 그래? 순수익 맞는데. 그 전까지는 무슨 소득? 총소득이고 지금부터는 순소득. 구분 기준은 경비. 경비 빠지기 전에 수익은 총소득, 조소득. 경비 빠지고 나면 순소득. 그 다음에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뺀다 그랬는데 이거 발음 정확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대충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옵니까? 자, 세전현금 수지는 아직 세금 내기 전이잖아요. 근데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세금, 잠깐만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를 구분하는 세금은 반드시 소득세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할 때예요? 영업할 때잖아요. 그럼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가 빠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운율 알려드립니다. 운율은 334 운율이에요. 334 운율.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시작. 좀 맞춰서 한번 해봐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시작. 아무 의미는 없어. 그냥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자, 가공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요,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일용직 얹긴 총소득이 나와요. 가능 조소득. 끝까지 하세요. 가공기 할 차례야. 그 다음에 이거 못 벌어. 왜 못 벌어? 공실 불량부채 때문에 못 벌어. 이건 더해. 뭐 더해? 기타 소득. 가공기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볼 수 있는 880이 나와. 이거 뭐예요? 유효 조소득.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영업 경비. 그럼 드디어 순수익이 나와요. 뭐요? 순 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뭐 빼고? 부채 서비스세. 그럼 뭐가 나오고? 세전 현금 수지. 뭐 빼요? 영업소득세.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보지 말고 한번 해. 보지 말고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한번 해봐요. 저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문장 풀로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세, 세전임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임금수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려해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알겠죠?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잖아. 지금 하라고. 집에서 안 할 거. 자, 다시.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 이론적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총소득이 나와요.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미쳤나 봐. 마음이 급했어. 가능조소득. 이거 못 벌어. 뭐 때문에 못 벌어? 공실 불량부채. 뭐는 더 해주고? 실제로 벌 수 있는 총소득. 아직까지는 총소득이니까 이거 처리해야지. 드디어 1년치 순수익이 나와요.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뺄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 뭐 빼면? 영업소득세. 빼면 뭐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 그런데 다른 건 됐고 일단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것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거예요. 자, 영업경비 보이세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조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경비 처리가 되고요. 어떤 건 경비 처리가 안 돼요. 제발 보세요. 여러분들 유지수선비 아까 제가 경비라 그랬나요? 경비라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화재보험료 경비라 그랬나요? 아까 제가 경비라고 한 적이 있어. 재산세 경비라 그랬나요? 예, 제가 경비라고 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도 경비라 그랬나요? 예, 제가 이거 경비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비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비 아닌 거 지금부터 저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비 아닌 거 지금부터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영업경비 처리되는 순간 빠지나요? 영업경비 처리되는 순간 빠지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봐요. 한 번만 더 읽어봐요.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경비 위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한번 뺐잖아. 이걸 경비 처리해버리면 공실 및 불량부채를 한번 빼고 영업경비 처리하면서 한번 더 빼고 이건 공실과 불량부채를 2번 빼는 짓이에요.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는 경비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가 물어요. 공실과 불량부채는 경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뺐으니까 그럼 돼요. 뺐으니까 경비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같은 논점으로 요거 한번 읽어봐요.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 경비 아니에요? 경비 왜 아니에요? 뺄 거니까. 요거는 뺄 거니까 경비로 안 잡아줘요. 뺄 거니까 경비로 안 잡아. 알겠어요? 자, 요거 영업은 빼고 요것만 읽어봐요. 소득세는 경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뺄 거니까 경비가 아니에요. 원래 경비 아닌 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가지 합시다.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부채 서비스의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법인이 내는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는 소득세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법인세도 소득세예요.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이 내는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하거든. 소득세나 법인세도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뺐으니까 뺄 거니까 그러시면 돼요. 뭐 하니까 뭐 했으니까 뭐 할 거니까 뺐으니까 뺄 거니까 그건 경비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경비고 어떤 게 경비가 아닌 걸 암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민법이든 공법이든 뭐 다른 2차 과목에서도 암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암기할 건 오늘 암기하라고 했던 건 동의어 정도. 저당수익률 2글자로? 금리 3글자로? 이자율. 자기 자본을 2글자로? 자본
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요 정도만 몇 개 암기. 그 원리금 상환액을 6글자로 뭐? 부채? 부채 서비스에 요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요. 지금은 암기할 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불포함되는 것은 뭐가 있으면 되면 느낌만 있으면 돼요. 자, 절 보세요. 지울게.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 영업 경비라고 선택하시면 O 하세요. 그냥 O 하시고 영업 경비 아니라고 선택하시면 그냥 X 하세요. 묻겠습니다. 왜 사람이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런 걸로 다 풀어요. 심장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한 개도 기억 안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느낌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건 느낌상 틀린 지문, 느낌상 맞는 지문. 그 느낌을 기르시면요. 시험은 어렵게 쳐도 채점에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요. 시험을 쉽게 쳤는데 점수에 보면 채점에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딱 두 부류더라고. 선생님 결혼 망했어요 하고 채점해 보니까 75점이 나와. 선생님 결혼 잘 본 것 같아요 하고 채점했는데 50점이 안 나와. 그게 이제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게 심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한 방에 이렇게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멘붕이 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출발합니다. 유지수선비. 오, 경비 맞아요. 공실불량부채. X 경비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 그건 경비 아니에요. 화재보험료. 그 경비예요. 재산세. 그거 경비예요. 소득세. X, 그건 경비 아니에요.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그거 경비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대답을 갖다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시간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암기할 시간 드리지 않았는데 방금 다 맞추신 분들은 여기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생길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경비라고 선택하시면 O 하시고요. 경비 아니라고 선택하시면 X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재산세. 봐봐요. 이게 같은 세금이라도 소득세는 경비로 처리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전에서 빼줄 거거든요. 근데 재산세는 경비 처리해요.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는 O. 화재보험료는 O. 공실비 불량부채. 그러면 잠깐 벗어나서 공실비 불량부채는 왜 경비가 아닌데요? 잘하시네. 유지수선비는 O. 부채 서비스액은 아니 그럼 외람된 질문이지만 왜 부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비인 거, 경비 아닌 거.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와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불포함되는 항목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44쪽. 교재 44쪽 가시니까 4번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거기 3번에 감채기금 계수로 가십니다. 일단 N년의 일원을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한 줄 내려가서 매년 얼마씩 적금을 불입해야 되는가? 불입이란 글자 동그라미. 그럼 질문. 감채기금 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만드는 금액이다, 불입하는 금액이다? 불입이 궁금하다. 오른쪽 6번 저당상수로 가세요. 저당상수는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 때려주셨습니까? 예. 현 1원을 차입했을 때, 차입이란 말의 밑줄. 그 옆에 상환하여야 할 상환의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원리금 동그라미. 그 옆에 부채 서비스액도 동그라미. 그 옆에 월부금도 동그라미. 이 개론이 이래서 어려워요. 자, 우리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6글자로 뭐라 부르기도 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다시 3글자로 뭐라고 하게 된다? 월부금. 그 문제 풀다가 월부금 나오거나 부채 서비스액 나오거든 원금이자 다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원금 있다, 이자 있다, 둘 다 있다? 둘 다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오른쪽에 5번 현금 수지의 측정이란 말이 나옵니까?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 1번이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이 나옵니까? 예.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뜨죠?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하세요. 가공기 세로로 가공기 유영순 부세형세. 3345 운율입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형세. 동그라미 하셨나요?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내려오니까 보충학습에 영업경비 항목이란 말이 나옵니까? 자, 왼쪽에 포함 항목에 유지수선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수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쭉 나와있죠? 됐고 불포함 항목 있습니까? 그 3번 빼고는 다 배웠어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이 회계학에서는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대충 느낌은 오죠? 예. 부채 서비스액, 그 밑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니다. 경비인 것과 경비 아닌 거 체크해 두시고 한번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 요 문제 중에서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좀 이따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 풀어드릴 건데 7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가시니까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 있습니까? 자,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지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 지분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잖아. 자, 지분 수익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내 돈, 수익, 이자. 밑에 내 돈 넣고 위에 수익 넣고 이자 빼주면 돼. 어떻게 푸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예, 8번 문제로 갑니다. 좀 이따 풀어드린다고.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지금 풀면 재미없잖아. 8번. A 부동산은 다음 1년간 비용 맹세서를 이용해서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뭘 구하시오? 근데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유효조소득이 1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는데? 순영업 소득 구하라고 했는데 뭐를 줬어? 유효조소득을 줬어. 그럼 뭐만 알면? 영업 경비만 알면 순영업 소득 구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근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경비인 것도 보이세요? 근데 한 2개 정도가 경비 아닌 게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2개 정도는 경비로 포함시키면 안 돼요. 나머지 경비라고 생각되는 것만 더해서 유효조소득에서 빼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9번 문제 잠깐 가볼게요.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 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7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를 구할 때? 순영업 소득 구할 때. 잠깐 10번 보세요. 순영업 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순영업 소득 구할 때는 그 위에 것들은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위에 것들을 다 알아야지 순영업 소득 구할 수 있지. 근데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그 밑에 것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는 순영업 소득 구할 때 다 알아야지 순영업 소득 구하지만 그 밑에 것들은 순영업 소득 구할 때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가 뭔지 알죠? 부채 서비스가 원금이야, 이자야, 원금 이자야? 원금 이자지. 그러면 원금 이자 정도는 순영업 소득 구할 때는 몰라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세전연금 수식 구할 때는 원금 이자까지 알아야 되는데 순영업 소득 구할 때는 원금 이자까지 몰라도 되겠다.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10번 아직 안 배웠고 11번 문제 가봐요. 11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죠,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 3번 지문 같은 건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지문이에요. 이게 이론 안에 있는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요까지 합치면 작년에는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요까지 합치면. 근데 2번 지문 살짝 가볼까요? 2번 지문 가보시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정의하고 있죠.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 상환액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내가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네. 화가 나서. 일단 뭐 틀린 거 찾으라고 했고 밑에 3번까지 가지 않더라도 확실한 정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 정리를 좀 잘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어려운 지문들을 안 봐도 답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려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자 지금 우리 어디 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했나요? 나는 했는데. 위험과 수익 했나요? 포트폴리오? 저당 상수 감채 경계수? 가공기 유용성 부세 형태까지 했나요? 예. 우리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요거 하나 남았어요. 좀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또 유명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